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였죠. 주주 환원 정책 발표한 이후에 역시나 좀 시장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5에서 6%대 약세,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순환매는 2차 전지 ESS 모멘텀 그리고 사이버 캡 이슈 테슬라 그 관련 이슈로 매가 좀 쏠리고 있는 흐름이고 일부 제약 바이오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가 슈퍼 위크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마켓나우 2부에서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코드는 삼성전자부터 출발을 해봐야겠죠.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5에서 6% 시장 반응 냉담 썰렁 이러한 느낌이고요. JP모건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역시나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실망감은 있지만 비중 확대에 대한 전략은 좀 유지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삼성전자는 기존 계획이 있었습니다. 24년부터 3개년, 26년까지 주주 환원에 대한 기존 계획이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30조 원 정도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좀 예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공시를 했죠. 이렇게 따지면 이제 3분기 주당 배당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DPS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약 4,560억 원 정도 예산이 이제 추산이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주주 환원 잔여 재원이 그렇기 때문에 90조에서 110조 원 정도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실망인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데 배당은 30조 원 얘기했지만 주주 환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원래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얘기한 총 주주 환원액을 유지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망한 매물이 오늘 시장에서 출회가 되면서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는 5에서 6% 약세 흐름이 바로 배경이 여기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왜 자사주 매입이 아닌 배당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좀 불명확성 이런 부분은 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발표할 것인지 앞으로 추후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1월 얘기가 좀 많이 되죠. 이사회 최종 확정을 거쳐서 나올 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10월 그리고 내년 1월 주목해서 차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방향성 꼭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촉매제는 뭘까요? 여러 가지 여타 이슈가 있을 텐데 JP모건에서는 HBM 이제 9월 말까지거든요. 계약 가격 이런 부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 에이전트 관련 CPU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는지 여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단 파운드리 이쪽에서 흑자 전환이 가셔야 될 수 있을지 이런 이슈 있는데 지속적으로 머니코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희가 봐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 함께 따라오시면 큰 무리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를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KB증권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재평가 전환점이 와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몇 배의 여력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돼서 이 리포트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380조 원,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기반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올해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올해 주주 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여 재원은 110조 원 정도 이렇게 좀 아까 비슷하죠. 그리고 3분기 현금 배당 30조 원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110에서 30을 빼면은 이제 80조 남는데 그 여력 80조 원이 남았다라는 얘기이고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15조 원 이제 매입 시작이 됩니다. 10월하고 내년 1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0월 정도에 KB증권에서는 추가 환원에 대한 영향 그리고 시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현금 배당, 이번에 없었던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 이슈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내년 1월 규모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향후 3개년입니다. 그러니까 27, 28, 29 이 3개년 계획이 될 텐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비슷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성이 있잖아요. 3개년에서 FCX,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주 환원 재원 600조 원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KB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거든요. 이 데이터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클리컬 산업의 대표주가 아닙니다.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 복리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엔트로픽 IPO 이후에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 톡톡한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엔트로픽 메모리 공급 1위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트로픽 IPO 1,000억 달러 이상 조달될 가능성 굉장히 점쳐지면서 앞으로 이나노 자체 엔트로피 AR 칩 생산에 대한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엔트로픽 IPO와도 연결된 핵심 수혜주다라고 KB증권이 또 덧붙였으니까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매물은 나오는데 이 매물을 어떻게 잘 소화할지가 지금 관건이고요.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는 190만 주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SK 하이닉스와는 대비되는 흐름을 오늘 보이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외에도 조금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한 주의 첫 거래일 양시장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7,000선을 목전에 두고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부진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더 많은데요. 다만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을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무려 6.5%가량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연간 주주 환원 금액을 110조 원으로 발표를 했죠. 역대 최대 규모지만 증권가에서는 200조 원까지 예상을 했던 만큼 실망 매물 강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6.3% 빠지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 부각받는 종목들도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9%, 삼성물산도 7%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장 초반에 2% 넘게 상승 출발했던 SK 하이닉스도 장 후반이 갈수록 점점 더 상승폭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6% 빠지고 있고요. SK스퀘어와 SK까지 오늘 하락 전환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좀 부진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노사 협상이 재개될 예정인데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만큼 주가는 관망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1% 약보합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강한 섹터를 살펴본다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오늘 삼성 SDI가 8% 넘는 시세를 분출하면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매각해서 보유한 현금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 ESS 시장에 투자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섹터 전반의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좀 빨간불 켜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정유 쪽도 좋고요. 철강 쪽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피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나 오늘 양 시장 모두 2차 전지 기업들이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가 대표적으로 빨간불 함께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무려 7.6% 크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6.4% 강세 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단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오늘 0.9%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되고 있고요. HLB도 답답한 일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파마 리서치나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이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 소부장대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승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시세 함께 체크해보면 일단 오늘 기판 쪽 심텍이 10% 가까이 올라주면서 가장 크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이 밖에 두성 엔지니어링이 2%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 PSK가 5% 강세 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IT산 글로벌이 20% 가까이 가장 크게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2달 만에 1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IT산 글로벌이 연일 수혜를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양시장 트레이딩 맵 함께 살펴봤고요. 지수 상황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양지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 1.4% 빠지면서 6,8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대 상승불 키워내고 있습니다. 818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 모두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1조 2천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지수에 그래도 하방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지금 장중에 소폭이지만 매수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이 9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시장이고요. 지난주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증시가 악재에 민감해도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하방을 견조하게 받쳐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더욱더 눈에 띄는 건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고 반응하느냐에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를 직접 쓰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의 분석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떤 디딤돌을 건너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좀 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나 슈퍼 위크 시즌이잖아요. 우리가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슈퍼 위크 이 이벤트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될지 그 전략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을 좀 받칠 수 있는 요인은 주주 환원 정책이었는데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시장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장기금리 상승이 좀 시장을 압박하고 성장주를 압박했다면 반도체 투톱의 주저하는 정책이 좀 코스피를 선방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저하는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인해서 전자와 닉스 간의 주가가 좀 엇갈리고 있어서 아마도 그런 흐름들이 좀 지속되기보다는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된 다양한 이벤트들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향배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벤트를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이벤트 어떤 거를 주목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고요. 리포트 보니까 그래도 8,000선에 대한 기대감은 갖게 되던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번 주 후반을 지나면서 코스피 8,000선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PC 물가가 나오죠. 코어 PC가 3.3% 수준으로 전월과 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CPI에 이어서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거는 뭐 2분기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실적 가이던스와 총 매출 이익률이 75%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가이던스나 시장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에 예정돼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인데요. 여기서도 뭐 금리 인상을 좀 가늠할 수 있는 힌트를 주기보다는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 개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제에 맞는 지급결제나 가상화폐에 대한 코멘트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많은 불안감들이 좀 선반영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부정적이기보다는 다소 우호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일에는, 그러니까 9월 1일에는 8월 수출 데이터가 나올 텐데요. 이 8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벤트들을 지나면서 코스피는 조금 더 안정성을 찾고 7,000선을 넘어 8,000선을 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지표,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잭슨홀 미팅 9월 1일 주목해야 되는 수출 데이터까지 시장에 그래도 우호적인 느낌을 줄 것이다 라는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8,000선 넘어서 좀 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또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의 리포트 직접 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를 어떻게 잘 나야 될지 하나증권의 리포트 바로 또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가 높을 때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지 수익률이 높았는지 그 힌트를 알 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금리 급등기는 2023년도에 있었는데요. 이때 3월부터 10월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추가적으로 인상이 2회 정도 있었고 이때 10년물 미국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뭐 3.5%에서 4.9%까지 급증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흐름들. 그러니까 이때를 비춰서 지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살펴보면 ROE가 상승하는 기업들, 이 기업을 이제 공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근데 ROE도 공식이 있거든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총 자산 대비해서 순이익을 가리키는 게 ROA인데 ROE는 ROA 곱하기 재무 레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ROE를 높이려면 ROA를 높이거나 아니면 재무 레버리지를 높이면 된다. 그럼 ROE가 높아진다. ROE 높은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사실 ROA, 그러니까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재무 레버리지가 높은 거, 요걸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시장에서 요걸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재무 레버리지는 주주 환원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시장에서 최근 지난주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재무 레버리지가 높으면 ROE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 흐름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ROE 상승 후보군을 하나증권에서 얘기했는데 기아, LG, 현대글로비스, GS 언급했으니까 이 종목 눈에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경민 부장이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들 잘 봐야 된다. 시장은 우호적으로 바뀔 거고 코스피 8,000은 넘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26일에 있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잭슨홀 미팅 27일에 열리고요.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한데 만에 하나 이 리스크가 줄어든다면요. 앞으로 4분기 전략은 이쪽을 공략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재무 레버리지에 기댔다면 ROE,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감, 금리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좀 주저앉는다면 내년 ROE 개선을 기반으로 해서 AI 밸류체인 인프라 비중이 늘 것으로 보여서 이런 종목들 공략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재무 레버리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공식이 있잖아요. 보시고 ROE 상승 후보군들 전략들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은 금리 높습니다. 높을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가 중요 테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좀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삼성 SDI의 상승률도 돋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에 대한 의미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분을 한 15% 이상 갖고 있는데 그중에 5%를 띄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8월 27일에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하고 있는 5% 이제 매각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이게 장부가가 한 지분이 한 15% 있다고 봤을 때 4조 정도 더 넘었는데 지분 5%를 매각한다 할지라도 현재 한 4조 4,500원 정도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분을 갖고 있었을 때 지분법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을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간 약 2,500억 원 정도의 지분법 이익은 감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파니까 지분이 있었을 때는 그 이익이 있겠지만 이제는 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DB증권에서는 얘기하는 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쪽 두 번째 팩스가 되겠습니다. 미국 시너지 셀즈라고 해서 인디애나주에 있는 미국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ESS용, 결국 2차 전지의 답은 ESS에 있다라는 말 머니코드에서 자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LFP 배터리 생산 이런 니즈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또 미국 쪽에서 배터리 셀 이런 부분 만들게 되면
또 세액 공제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런 AMPC 수령액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북미에 추가적으로 ESS 증설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까지 더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매각으로 ESS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 이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바탕, 이런 부분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북미 ESS 쪽 양산이 좀 본격화되면서 또 긍정적이고 소형 전지 쪽에서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중장기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 2차 전지 ESS 모멘텀 강조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대표적인 탑픽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삼성 SDI 오늘 시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카오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기사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인적 부달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지면 카카오 AI 이건 신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이제 사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X는 존속 법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긴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뱅크페이, 모빌리티, 엔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인적 분할되면 카카오 AI 신설 그리고 카카오 X 존속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카카오 AI 12조 5천억 원으로 바라보면서 이쪽에 업사이드가 조금 더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X는 한 10조 4천억 원 정도 이렇게 기업 가치를 분석을 했고요. 올해 보면은 실적 모멘텀 보면은 본업 그리고 모빌리티 페이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유 지분 가치를 감안했을 때 여전히 주가의 위치는 저평가됐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시너지가 잘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증권에서는 카카오 인적 분할에 대해서 이 이슈 보고 목표 주가를 다운시켰거든요. 5만 원으로 떨어뜨렸거든요. 그 이유를 잠시 보면은 지금 카카오톡 기반으로 시너지 나는 그 프리미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 카카오 X 보면은 글로벌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돼서 이제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AI 같은 경우에는 내수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 성장세를 기업에서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내수 플랫폼 국내 내수 위주이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될 우려성이 있다라는 게 또 짚일 수가 있거든요. 요로 흐름으로 마이너스 요소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요소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하반기는 뭐니 해도 인적 분할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준비 구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 AI 실적은 28년에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단기간에 그 갭을 어떻게 메우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리레이팅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내수와 카카오톡 기반으로 한 내수와 글로벌 성장을 붙는 그런 사업들이 좀 뭉쳐져 있었는데 이게 나뉘면서 과연 각각의 사업부가 기업의 잽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지 혹시 내수에 대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로 전반적인 기업 가치가 리레이팅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췄다고 하니까 그 서사도 앞으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로보티즈인데 또 언급이 됐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새롭게 커버를 했거든요. 게시를 했고 목표 주가는 35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한 종목을 새롭게 제시를 했을 때 그 커버리지 종목들은 특별히 머니코드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쪽 기업은 이제 2023년부터 다이내믹스를 개발을 하면서 현재 100종 이상의 제품군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휴머노이드용 QDD 액추에이터거든요. Q 시리즈 출시 이런 부분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휴머노이드는 대당 액추에이터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40개. 최대 이제 50개까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이건 로보티즈의 확실한 수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보티즈는 우즈베키스탄
그 공장 이야기 아주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공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Q 시리즈 20만 대 추가한다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작년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만약 수주가 한 44만 대였어요. 근데 이 공장에 연간 30만 대밖에 이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44만 대니까 30만 대. 추가적으로 더 생산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Q 시리즈 같은 경우 액추에이터 20만 대를 추가해서 총 50만 대까지 확보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니즈는 많은데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충분하지가 않으니 이런 흐름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이게 지금이 총 50만 대 확보인데 앞으로 2배 더 늘려서 100만 대까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앞으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생산 공장도 그렇지만 모터를 내재화하면서 히토류 공급망 리스크도 낮추고 중국산 대응 잘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요소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지컬 AI 학습용으로 신세계 액션 데이터 사업 진출 계획 목표도 있다라고 하고요. 우즈벡 로봇은 1000대에서 2000대 정도 우즈베키스탄 요거 얘기하는 건데요. 배치가 2년 동안 된다고 하고 글로벌 빅테크 판매 가능성도 언급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실적 가시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액추에이터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로보티즈 관심 가져라라고 하면서 새롭게 게시했고 35만 6천 원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세요. 네, 일본조선업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이었고요. 역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K조선소는 비중 확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일본 나무라조선에서 LNG 운반선에 대해서 대형 도크를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이슈이거든요. 9년 만에 이렇게 대형 도크를 신설하겠다라는 추진 계획이었고요. 이 이슈는 8,730억 원 정도 투입을 하는 거고 35년 완공이고 앞으로 연간 사회척에서 한 5척 정도 LNG 운반선을 만들겠다라는 목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조선업 우려하지 말라라고 SK증권에서 얘기하냐면 여기는 대형 LNG 운반선을 건조할 역량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이후에 경험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오히려 기대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하고요. 첫 인도 시점 빨라야 2030년 이후가 될 거라고 하니까 아직도 우리는 좀 뭐라고 할까요? 긴장을 덜해도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HD, 현대 같은 데 여전히 협력해야 되는 이유가 일본 조선사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AI 로봇 통한 인력난 대응도 아주 초기라고 해서 앞으로 해나갈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LNG 운반선 건조를 재개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 기업에는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특별히 본행제 기업이 더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저온 본행제를 특수선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를 할 수 있는 독점, 거의 과점 체계가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대표적으로 한국카본, 동성 화인테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기대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본 사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조선업이 LNG 운반선 대형 독구선 신설 추진하겠지만 결코 K조선사가 말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역시나 K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는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어느 쪽으로 순환매가 될 수 있을지 좀 계산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고요. 자, 오늘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지난주부터 그래서 미국 정부의 그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달러 약세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비트코인 쪽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가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불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기축통화에 대한 달러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불안감으로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미국과 이란 전쟁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우리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주고 있는 면에서 지난주 굉장히 시장이 나빴지만 오늘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다른 섹터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효과 관련해서 전기차 대중화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2차 전지에 대한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죠.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매수세는 2차 전지가 많이 낙폭을 보여왔기 때문에 싼 가격이라는 인식 때문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곧바로 이런 2차 전지 쪽에 몰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소재 쪽을 중심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삼성 SDI나 이 LG 엔솔뿐만 아니라 이 소재 쪽에 포스코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도 이런 소재 쪽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길게 보시면 LNF 같은 경우도 오늘 17%나 올라가지고 포스코 지금도 10%대 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내는데요. 워낙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디지털 자산법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이 이제 개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련된 입법이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법 관련주들이 또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좀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 수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 쪽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내수 쪽에서도 살아나고 있고 해외 수출 쪽에서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게 이 여름철 계절성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진단주. 코스닥 확진자들이 여름에 이 폐쇄된 공간에서 에어컨 속에서 집단 반응이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작년 여름에도 그랬고요. 올해 여름에도 또 마찬가지로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진단지들에 대한 매수세가 갑자기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계절성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을 한번 이번 경험을 갖고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실적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 지금 상반기 1분기, 2분기 모두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이 3분기와 4분기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와 로봇주는 확실히 흑자를 내는 산업으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실적을 중심으로 종목을 담으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악재에 민감하고 변동성에 휘둘리더라도 실적은 가장 든든하고 편안한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관심주 종목은 어떻게 저희가 설정을 해볼까요? 네, 현대 오토에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낙폭도 크지만 이 회사는 국내 스마트 팩토리, 즉 현대차 그룹에 만들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들을 모두 관여하고 있고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술도 여기서 총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단순히 테슬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우버, 그러니까 택시, 로봇택시 같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를 이 로봇택시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앞으로 상업화하기 위한 그런 기점,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 현대 오토에버가 기술, 총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기술은 로봇 분야에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의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그런 면에서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 재평가를 기대해 볼 그런 타임입니다. 네, 월요일 관심주는 현대 오토에버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둘러싸여 있는 이번 주, 과연 우리는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 수익률 업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뭐 삼성전자가 6% 약세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쉬 길을 못 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래도 코스닥은 오늘 좀 살아나는 느낌 납니다. 전반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완수 그래너리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주주 환원 정책 얼마나 보답할 수 있을지 눈여보게 됐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네. 삼성전자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양사가 뭐 100조 원 넘게 내년까지 2년 동안 뭐 할 수 있다. 뭐 네, 최소한 네, 네. 뭐 JP모건은 150조까지 가능하다. 뭐 가능해요 수치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할 건지가 사실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제 뭐 글로벌 주식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관 투자가까지 다 지금 관심을 놓고 보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글로벌 빅테크처럼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이제 동시에 발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냥 배당 조금 줘도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투자분들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사실 자사주 소각으로 갔거든요. 40조 원. 제가 보기엔 자사주 소각은 바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대신 이제 배당이라든지 무상증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약간 투자가분들한테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어제 나왔던 게 지금 3개년 누적 잉여 현금은 이제 프리 캐시플레이 50% 기존에서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뭐 올해 최대 110조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네. 3분기에 일단 30조 원 현금 배당을 추진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배당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자사주 소각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 환원 의지는 재확인했으나 뭐 글로벌 투자가라든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봤을 경우에 일단 경쟁사 대비 환원율이 조금 미약하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도 프리 캐시플레이 현금에 50% 이상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전은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금 26만 원까지 떨어져 있다, 뭐 30만 원 밑으로 떨어져 있다고 보면은 일단은 주식을 좀 주가를 올려주는 게 주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을 해서 자사주 소각을 일단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없던 부분이 좀 아쉬워요. 물론 이제 올해 이제 끝나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특히 이제 노조의 어떤 성과급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엔 40조 원 정도는 자사주를 사갖고 이제 성과급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3분기 내에 이런 자사주 소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주주들한테 좀 약간 이제 미흡하게 좀 다가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주가는 지금 26만 2천 원 정도 돼 있고 연초 대비해서 한 134% 정도 지금 상승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한 392조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추정 PR도 5.89배로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지금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삼성전자 뭐 적게는 JP모건 40만 원에서 뭐 많게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지 UBS가 지금 55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지금 본주를 올려놨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 그러면은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자사주 소각이 없어갖고 주가가 좀 밀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 배당 부분 감안하고 연말까지 또 성과급에 따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연말로 갈수록 저는 주주 배당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매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판단 안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통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주가 부양이지 않느냐 해서 기대를 했지만 자사주 매입 이슈는 없었고 그러니까 배당은 뭐 하지만 그리고 총 주주 환원액이 뭐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장 매물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4분기 10월 그리고 내년 1월 정도에 뭔가 방향성이 나오면 또 좀 분기점이 그때는 큰 금액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또 시장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한번 놓고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원이 한 80조 원 정도 남았다. 110조 원 중에 30조 원 쓰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그널에 대해서 저희가 포착해서 대표님 계속 좀 잘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MD 뭐 여러 가지 메타 이런 부분에서
AI 칩 관련한 그쵸, 무슨 네. 이벤트가 열리나 네, 보죠. 네, 네. 그 부분에서 HBM 관련해서도 뭔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어제부터 시작했죠.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제 메모리얼 오디토리움에서 지금 핫칩스 2016이 지금 개최 중인데 뭐 네. 글로벌 제가 뭐 항상 반도체 M7이라고 하는 주식 회사들은 다 지금 모여 있어요. 뭐 네. 하이퍼스케일들 다 모여 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그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주제들을 보시면은 HBM 뭐 베이스다이라든지 LPDDR5X라든지 뭐 CXL 기술, 차세대 HBM 패키징, 뭐 AI 프로세서 전략 인프라 기술 뭐 다 공유하겠다라고 지금 모여 있는데 가장 큰 건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하이퍼스케일러별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을 서로 확인하는 부분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하나하나 이제 컨퍼런스들이 사실 뭐 의미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지금 흐름 자체를 한번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서로 지금 계속 만나면서 서로의 생태계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엔비디아 생태계가 요즘 또 갑자기 또 변하고 있어요. 기존에 보시면은 자체 AI 가속기를 만들어 갖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랫폼을 개발했어요. 뭐 쿠데라든지 제슨토라든지 알파마요 뭐 바이오니 뭐 스페이스원 이렇게 구축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주요 업체들하고 지분 투자를 통해서 또 생태계를 구축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인 오픈AI, 엔트로피, xAI 지금 다 지금 지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업체인 네비우스, 코어위브, 스페이스 X까지 갖고 있고. 지금 오늘도 리벨리온 관련 이슈가 엄청 떠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에너지 업체인 뭐 랜시엄이라든지 클로버 리프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재밌는 게 소재 업체인 코닝이라든지 코이런트 마베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해서 지금 올해 또 오는데 최근 들어서 또 재밌는 게 세 번째가 뭐가 들어왔냐면은 월스트리트 자금 조달을 시작했어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자기들 갖고 있는 칩을 담보로 론을 지금 5천억 달러를 지금 조달하거든요. 블랙스톤, 뭐 아폴로, KKR, 브록필드, 그다음에 골드만사스, 블랙록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엔비디아의 어떤 전반적인 생태계 구축이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나오는 그 컨퍼런스도 사실 실질적으로 기술이 뭔가를 지금 막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지금 상호 간의 생태계를 지금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체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제가 간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뭐 삼전,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 수위라든지 CXL 기술 제가 뭐 PBDDR5 이런 종류 뭐 제품들의 제가 볼 때 공급이라든지 수요가 앞으로도 더 엄청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하나의 가늠자잖아요. 네. 이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참고를 할 텐데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다방면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뒤처지면은 이류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을 방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생태계를 확인하는 그런 장이 핫칩스 2016 행사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나온 이슈가 또 있다면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서 엔비디아 실적 26일에 발표가 그쵸. 되잖아요. 네. 중요한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뭐 반도체사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해야 사실 정점을 좀 찍어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이제 3분기 때 매출이 919억 달러, 작년 대비해서 아마 한 97% 정도 증가했을 거다. 그다음에 EPS는 2.08달러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역대 최대치야. 솔직히 말씀드려갖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것보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베라루빈이 지금 3분기부터 양산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번 실적에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만큼 더 가이던스가 나올 건지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수주 계약이 얼만큼 지금 쌓여 있는지 기존에 지금 그 실적 발표할 때는 한 수주장과 한 5천억 달러 정도 쌓여 있다고 하는데 네. 얼만큼 더 늘어났는지 5천억 달러면 제가 보기엔 한 1년 반 정도는 그냥 딴 데 계약 안 받고 계속 그냥 생산을 해도 이걸 맞출까 말까 할 정도의 계약을 그러니까 여기에 더 쌓이는 건지 이걸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 가이던스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본다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지금 14달러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연초 대비해서 15%밖에 안 올랐어요. 네. 너무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7년 회계년도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엔비디아는 올해 매출이 한 3,952억 달러, 작년 대비해서 한 83% 증가. 와, 저건 엄청나요. 83%이 정도만 나온다는 것도 엄청난 거고, EPS도 지금 8.99달러까지 전년 대비해서 한 88% EPS 증가율도 지금 나오겠다고 얘기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PER도 한 21배로 그렇다고 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 하면 최근에 이제 리서치 하우스들이 얘기하는 뭐 제프리스는 300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크라든지 BMO 캐피탈은 350달러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업사이드도 지금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다. 앞으로 12개월 내.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런 전반적인 저평가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수주장고라든지 뭐 베라르빈 양산 이런 프로젝트들이 꾸준하게 지금 잡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 만약에 실적만 더 괜찮아진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삼전, SK, 하이닉스, 네네네. 마이크론까지도 혜택을 충분히 입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일부 뭐 중국 매출에 대한 우려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젠슨왕 대표가 1월 달부터 얘기를 했어요. 올해 2027년도에는 그 중국 매출이죠. 전혀 반영 안 하고 가겠다. 중국은 우리 회계상에서 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중국의 어떤 매출을 뺀 수치고요. 중국은 2025년도에 아마 전반적으로 한 20% 매출을 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11% 정도 냈거든요. 그걸 빼고 지금 이 정도 수치라고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삼전, SK, 마이크론, 제주 3사에도 되게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은 항상 AI 반도체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 그리고 분기점이 됐었는데 그 대표님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코스피가 이제 8,000원 넘을 수 있을지 이 기점 타고 사실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이 있어서 좀 한번 짚어드리고요. 중국 리스크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중국 양쯔 메모리 네, 네. 여기는 뭐만 했다 보면은 그 규모의 경제로 달라붙어가지고 네, 굉장히 맞습니다. 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낸드 쪽의 점유율이 좀 치고 올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나? 긴장할 단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감은 큰데 노이즈가 좀 많이 껴있다 이렇게 지금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낸드 플래시 이제 글로벌 점유율 보면은 SDD, HDD, USB 다 합쳤을 경우에 뭐 삼성전자가 25%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22%. 여기가 이제 솔리다임이 이제 합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쯔 메모리가 14%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2년 전만 해도 한 4%, 3%대인데 지금 한 불과 2년 만에 14%까지 치고 오면서 키옥시아를 13%를 치고 올라왔거든요. 마이크론도 지금 13% 정도 이렇게 지금 낸드 플래시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양쯔 메모리가 이 시장을 더 확대하면서 아무래도 제조 3사에 더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상장도 좀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아마 다음 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상해 거래소 특히 이제 커창판이죠. 네. 과학판에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외국인 투자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뭐 그 후광통 이런 걸로 접근을 못 해요. 최소한 한 몇 달은 있어야 이제 네.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자금 조달이 이제 커질 것 같고요. 한 330억 위안 정도 조달할 것 같고 기업 가치가 3,300 위안 정도 전망되고 있어 갖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은 엄청난 그런 반도체 회사가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툭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일단 양쯔 메모리의 생산은 지금 다 내수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14%가 다 지금 내수용으로 보시면 되고 수출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그 내수용도 정부 지원으로 지금 중심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글로벌로 나오기에는 좀 불안한 그러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율이 아직까지 약하다는 거거든요. 보통 낸드 플래시 삼전 SK 수율 같은 경우 한 거의 90%에서 95% 이상 나오는데 지금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는 60%밖에 안 된다는 소문이 지금 있거든요. 두 번째는 기술력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 296단 정도를 지금 상용화시켜 갖고 지금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96단 정도를 지금 양산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300단까지는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양산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고대역폭 플래시 HBF 저희들 HBM하고 똑같은 컨셉이에요. HBM은 램을 쌓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낸드 플래시를 쌓는 거예요. 예. 이 HBF를 지금 SK 하이닉스는 아마 내년 초쯤부터는 아마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양찜 외부는 요거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랄까 뭐 이렇게 위로감은 많은데 아직까지 노이즈는 많이 껴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당분간 뭐 양찜 메모리가 쫓아온다고 그래서 삼전 SK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양찜 메모리가 그만큼 더 하이엔드의 낸드 플래시 쪽으로 더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양찜 메모리와 IPO도 글로벌 시장보다는 자체적인 그 커청판 안에서만 해결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일단 노이즈만 좀 크게 좀 일으킨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미 저 양찜 메모리 말고 지금 창신 메모리 네네. 한 2, 3주 뭐 시끄럽거든요. 요즘 조용해요 또.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중국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어갖고 일단 양치 메모리는 IPO 한 다음에 한참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도 지금 창신 메모리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키옥시를 제치고 3위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노이즈 낀 양치 메모리, IPO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은 쓰이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드렸고 또 이제 IPO 얘기하니까 엔트로피 그쵸. 얘기를 해야 네, 되는데 네, 이게 네. 역대 거의 최고가 138조? 네. 조달 금액도 엄청납니다. 네. 네, 뭐 삼성전자도 수혜로 얽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점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네. 좀 엔트로픽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전만 해도 IPO를 할 때 한 10월 말쯤에 IPO를 했을 때 뭐 자금 조달 규모가 한 50조에서 한 100조 원 정도 되고 예. 기업 가치를 한 1조 달러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스페이스X가 기업 가치를 1.7조 달러로 사실은 조달을 했거든요. 예. 그때 그 스페이스X가 올해 매출을 한 450억 달러로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의 한 38배 정도로 사실 상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도 스페이스X가 막 지금 2달째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공매도 물량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지금 그다음에 저기 물량까지 이제 그 보호 예수 기간 물량도 지금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 2달째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처음에는 한 1조 원 정도 얘기인데 갑자기 이제 매출이 지지난주에 올해 매출이 한 650억 달러 정도 전망이 되면서 영업이 흑자까지 기대를 하다 보니까 엔트로픽이 지금 갑자기 조금 약간 욕심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한 게 기업 가치를 한 2조 달러까지 예상을 한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650억 달러 갖고 지금 나눠보면은 30배 수준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고평가예요. 저는 1조 달러 얘기했을 때 한 15배 정도 얘기했을 경우는 저는 25배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저평가되고 투자가분들이 많이 몰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30배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스페이스X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엔트로픽 같은 게 좀 욕심을 좀 안 내고 조금 더 기업 가치를 좀 낮춰갖고 해주면은 제가 봤을 때 투자가들이 좀 많이 모여갖고 네. 처음에 시작됐을 때 스페이스X와 같은 어떤 전반적인 보호 예수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공매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쉽게 해결하면서 투자가들이 해피한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엔트로픽 한번 보실 때 공모가가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 기업 가치를 얼마로 산정하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 달려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올 가을 정도 투자 설명서를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모쪼록 투자할 때 허들이 높으면 그쵸. 네. 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 눈높이에 좀 잘 맞춰주기를 우리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거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IPO 이슈라서 좀 봐드렸습니다. 중국과 미국 이렇게 한계 없이 좀 봐드렸고. 사실 오늘 뭐 2차 전지 섹터죠, 일부 제약바이오죠, 뭐 코로나 이슈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네. 쪽으로 좀 순매수가 좀 돌고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주와 반도체에서 자금 이탈한 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목할 기업이 혹시 있다면 여기까지 좀 봐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가장 지금 요즘 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떤 그 매크로 사항들이 좋아져서 지금 제약 바이오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이벤트죠. 특히 이제 뭐 펩토론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머크의
SCM 플랫폼에 대한 어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펩타론 같은 경우 1112가 한국의 어떤 이제 비만 치료제를 펩타론한테 생산하게 위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 제약바이오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실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우선으로 좀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알테오장 같이 분명히 지금 머크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이쪽에도 이제 기술 이전에 따른 장기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알테오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올해 매출 뭐 1년 전만 해도 2026년도에는 뭐 2조 달러 낸다, 2조 원 낸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뭐 전망치가 4천억밖에 안 돼요. 네네. 4천억 원밖에.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를 성공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지금 알테오전밖에 없다.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예, 보이기 때문에 알테오전 약간 PER이 지금 한 87배 정도지만은 상호 앞으로 이제 머크뿐만 아니라 일본 다이치 신규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기술 이전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알테오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실적 플러스 지금 요즘 주주환원 정책이 올인해 있는 셀트리온도 한번 보셔라. 셀트리온. 예. 네. 왜냐하면 올해 매출이 지금 한 5조 한 5,300억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한 1조 한 8천억 나오는데 지금 벌써 지금 4,600억 정도 억원 지금 이미 그 증설에 좀 투자를 했고요. 그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 벌써 1조 원 이상 지금 올해 지금 자사주 소각을 지금 회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또 이제 현금 배당까지 지금 이미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셀트리온 같이 실적을 충분히 내면서 주주 환원 정책까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갖고 가서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이렇게 지금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개 되신다면 요거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귀금속 섹터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금, 은, 구리 이런 부분이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강세장 진입일지 궁금하고 더해서 이제 비트코인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네. 금은 사실 지금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약세로 오면서 달러의 약세에 따른 해지 수요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금의 파생 가격이 지금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500달러, 4,600달러 정도에서 아마 당분간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고정돼 갖고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 아직 실물금을 매수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저는 이제 미국 의회가 클레어법 통과했다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세적 반등은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실물 ETF에서 자금 이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상화폐 쪽도 이번에 이제 이미 지니어스법이라든지 CBDC 발행 금지 법안은 통과가 됐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법이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이제 9월 15일 날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그 지켜본 다음에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 확인한 이후에 가도 늦지 그럼요. 않다라는 네, 네. 부분입니다. 오늘 어떤 투자의 자산을 해야지 우리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다방면으로 해결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해보겠고요. 자, 오늘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다소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양 지수가 서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위부터 50위권 종목들 폭이 크진 않지만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세한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6,800선을 반납하고 말았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나 상승폭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2% 하락하면서 6,750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 1.25% 상승합니다. 오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로봇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81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대 현재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이 1조 7천억 원대 매수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정반대의 흐름을 가져갑니다. 개인이 800억 원대 현재 팔아치우고 있지만 외국인이 860억 원대 현재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흘 연속 계속해서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9월 이후, 지난 9월 이후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0.3% 소폭 내리면서 1,380원 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LS전선의 미국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에 3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LS전선이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 건설 중인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 사업에 3천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LS전선은 약 1조 원을 투입해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 중으로 내년 하반기 완공이 되면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저 케이블을 연간 500km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금융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초 도입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22조 원을 지원하는 AI 대전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금리 우대가 제공됩니다. 관계자는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저 케이블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구축의 핵심적 요소라며 금융 우대로 국내 전선업체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LS전선 현재 주가는 2.9%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28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가온전선도 오늘은 하락세입니다. 1% 조금 넘게 소폭 내리면서 15만 6,500원 선에 현재가 형성합니다. 이어서 대원전선 약보합권입니다. 13,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약 400억 원을 투입해 헝가리 공장의 생산 라인 개조에 나섭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유럽 프리미엄 전기차에 탑재될 하이니켈 양극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헝가리 공장의 기존 NCA 생산 라인을 NCM도 생산할 수 있는 혼용 라인으로 개조할 수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4분기부터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에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 NCM 양극재 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에코프로는 신규 수주 상황을 고려해 헝가리 제2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6월 1호 라인을 가동 시작한 데 이어 오는 9월 초에는 2호 라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내년까지 연간 생산량 3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7.4%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11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은 삼성 SDI도 강합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 5% 지분 매각 소식이 있었는데요. 6.9% 상승하면서 51만 1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4%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갑니다. 35만 7,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C 녹십자가 인도와 대만에서 헌터 증후군 치료제를 허가받았습니다. 헌터 증후군은 글리코사미도 글리칸을 분해하는 리소좀 효소가 부족해 골격 이상, 심장 기능 장애 등을 유발하는 선천성 희귀 질환입니다. GC 녹십자는 자사 헌터 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IV가 인도 중앙의약품 표준관리기구와 대만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만에서는 뇌실내 직접 투여하는 제형인 헌터라제 ICV도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헌터라제 정맥 주사는 전 세계 총 14개국, 헌터라제 ICV는 총 4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IV 허가를 받은 인도는 기존 치료제를 투여받는 환자 비율이 낮아 미충족 의료 수요와 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GC 녹십자는 일본과 중국 등에 이어 인도와 대만까지 아시아 주요 시장을 확보한 만큼 향후 글로벌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 내 입지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녹십자는 3.8% 상승하면서 12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ABL 바이오는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최근에 전환을 했는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7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펩트론은 강부합권입니다. 역시나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17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비철금속, 2차전지, 또 반도체 기판, 스테이블 코인 쪽이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한 주 금융통화위원회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이 증시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 안에서 이 일정들 사이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주가 상반된 흐름 보이고 있지만 함께 고수들의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주주 환원택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SK하이닉스는 40조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연간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금액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200조 원까지 예상을 했던 만큼 실망 매물 강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6% 넘게 좀 빠지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매각 소식에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데 고수들도 함께 사들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 삼성전자 실제로 이 110조 원이라는 규모가 좀 부족한 걸까요? 지금 과도한 우려는 아닐지 매수해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얼마나 이 이슈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느끼실 겁니다. 그쵸? 딱 110조 원 환원한다고 했을 때 오? 주주 환원 대박이네? 이랬죠? 그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는. 근데 주식시장에서 상승 하락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이슈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 이게 악재로 해석되는 것이고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 110조 원 그 환원이 호재로 저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사후 해석인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부정하실 수 없을걸요? 맞죠?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110조 원 환원이 모자랐나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웃기지 않나요?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뉴스가? 110조 원 환원, 주주 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대응하고 있다. 이제 주주 환원에도 환원도 놓치지 않는, 성장성도 놓치지 않고 주주 환원도 놓치지 않는, 아주 좋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슈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가 8%가량 하락을 하면 이제 온갖 저 악재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 끌어다가 이제 야 혹시 지금 다시 국채금리가 요동친다는데 이거 금리 인상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나올 것이고 이거 지금 엔비디아 26일날 실적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틀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지금 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나라에 지금 밀접한 영향이 있잖아요. 그냥 거의 100% 연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월봉이고 지금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자, 유사하죠. 자, 유사한데 그때 계속 지난주부터 말했지만 대만 가권, 그다음에 니케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 삼성전자 코스피. 우리나라는 4등, 5등 하는 증시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삼성전자랑 5개월선, 10개월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에 역사적인 고점이 나오고 나서 그렇죠? 이제 뭐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나서는 진바닥이 나오려면 1년 정도 걸렸다고 다 그 얘기를 했죠. 이제 그 다음에 월봉에서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나서 주봉으로 와보면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봉의 모양이 지금 10주선에 깔려 있는데 여기가 지금 뚫리면은 이번 연도 4월달, 이번 연도 4월달도 아니네요. 작년 12월이에요. 2015년 12월 달에나 그 깬 적이 있었지 지금 깬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보세요. 삼성전자 이미 말이죠. 이미 언제요? 7월 20일? 7월 달 셋째 주, 넷째 주에 20주선 깨졌는데 삼성전자 20주선이 깨진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거 2025년도 2월 달이나 가야 돼요. 지금 1년 몇 개월이죠? 1년 6개월 만에 20주선이 이미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기술적으로 깨지지 않던 자리가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위에 저항이 있는데 쉽게 올라가지 못하죠,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만약에 20주선을 깨고 이렇게 이게 하락 N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검정색 선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20주선 아래에 있으니까 저항을 더 받겠죠, 지금. 그럼 얘도 이렇게 하락 N자, 이게 N자 보이시죠? 검정색 선을 보면 돼. N자가 만약에 이렇게 확정이 돼버리면 밑에 폭이 상당히 넓어요. 밑에 폭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삼성전자가 다. 그러니까 위에 지금 저항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쉽게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재료가 나와도 주가가 못 오르니까 야, 이게 호재였나? 환원이 모자랐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후에 해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건 뭡니까? 지금 이번 주는 머리 위에 저항이 상당히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위로 쉽사리 오르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선도로 가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위에서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너지는데 위에 돌이 몇 개 더 있는 거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삼성전자 반등을 논해야지 지금 위에 저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데 몇 주째. 그렇죠? 이 모습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하락 N자로 완성이 되는 그림이다. 그러면은 이 모습이 매도를 해야 되는 모습이죠. 지금 상황이. 그걸 염두에 두고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저항 국면에 들어섰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 국면에 따라 이슈가 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스트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1순위에 TLB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기판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TLB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고수들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SD 현설 기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일주일 넘게 답답한 흐름 보였는데 오늘 오랜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고수들 곧바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한편 SK스퀘어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한 흐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오늘 오후 2시에 노사 협상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 갈등이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가는 관망세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까지 오늘 매도 상위 종목에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5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도 현대차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현대차 노사 협상이 예고돼 있는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 앞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매수 전략 어떻게 세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그냥 아까 봤으니까 쭉 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주선 위에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20주선 아래랑 60주선 사이에 있고 저 다시 볼게요. 자, 주봉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주선 위에 있는데 하락 N자의 중간 단계 정도에 있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20주선 빨간색과 파란색 60주선 사이에 있고 현대차는 어디 있어요? 60주선에 닿았네요. 그쵸? 지금 순서대로 하면 뭐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1, 삼성전자 2, 현대차 3이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주선을 깨는 이런 하락 N자가 나오면 2등 삼성전자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60주선까지 하락 N자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3등인 현대차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60주선이 붕괴되겠네요. 그렇죠? 맞죠? 1, 2, 3등주의 흐름이 왜 1, 2, 3등주인지는 아시겠죠? 더 아래 이동평균선, 더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밀려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현대차가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현대차가 60주선 깨면 현대차가 60주선 깬 적은요. 2025년도 4월 달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몇 년 만에 이게 깨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노사협상 결렬돼서 지금 또 저기 추투로 들어가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내다봤을 때 뭐 예측이 100%랑은 없겠지만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더라도 노사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삼성전자가 무너져 버리면 그게 어떻게든 또 악재로 해석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갈 거니까. 아시겠죠? 현대차는 지금 3등 주식에다가 가장 약한 골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삼성전자가 끊어져 버리면은 현대차는 그냥 너덜너덜 밑으로 그냥 추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가 5.1%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종 지수는 삼성전자가 좀 하방 압력을 크게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110조 원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좀 적은 규모 그리고 현금 배당이 좀 줄을 이루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계속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하락 전환하고 말았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상승하다가 이내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운송 물류당 강보합권 지나고 있고요. 금융이 2%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 관련한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단은 강보합권 0.9%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기기 3사가 모두 상승하고 있고 또 화장품주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이 제약바이오단은 서로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기계장비단 안에서 로봇도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많았는데 현재는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기보다는 대부분 보합권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비철금속, 또 귀금속과 2차 전지,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종목들이 강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두 가지 특징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버블 섹터로 2차 전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사실 7% 넘게 상승하는 좀 강하게 올라주는 업종은 2차 전지가 거의 유일한 상황인데요. 2차 전지는 종목별로 호재가 있었습니다. 일단 삼성 SDI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지분 5%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걸 미국의 셀 증설에 이용하겠다, ESS 공장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공장의 생산 라인을 개조해서 유럽 프리미엄 전기차의 생산 라인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이런 소식들의 영향을 받아서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좀 긍정적인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 2차 전지가 제2의 부흥을 다시 맞이할 거다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는 2028년, 7년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런 수급이 확대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종목들 흐름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이제 2차 전지가 몇 년 전에 정말 피크를 치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지금 다시 그런 에너지를 갖기는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원래 지금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여야 주도주인데 시장이 오늘 폭락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르는 건 좋은데 그거를 이제 야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데도 올라? 강한데 시장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왜 같이 안 가고 시장이 급등할 때 주도하지 않고 왜 반대로 가게 됐을까? 2차 전지주가 몇 년 전에 그 고점을 막 향해서 가고 난리를 칠 때는 시장 지수를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의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지금. 지금 오르는 거는 뭐 계속 설명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말이죠. 정말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될 곳까지 지금 다 가 있어요. 절벽 끝까지. 지금 테슬라도 똑같거든요.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주와 고점 갱신을 같이 하던 어떻게 보면 동반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존재였고 테슬라도 지금 거의 뭐 이 자리가 깨지면 좀 위험한 곳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지. 네, 테슬라입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흔적들이 남아있네요. 테슬라가 2022년부터 항상 60개월 선은 마지막에 결국 지켰거든요. 60개월이면 대충 12로 나누면 5년 선 정도 되잖아요. 거기는 계속 지켰는데 지금 또 거기까지 왔단 말이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 밑바닥 깨지면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밑에가 뻥 뚫려 있죠.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더 심각하죠. 그때 말씀드렸죠. 이때 밑으로 가면은 코로나 때 주가로 가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 번 얘기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탓을 못하는 주가는 제일 무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아닌데 주가가 글로 간다는 건 지금 이성적인 상황 아닌가요? 코로나가 아닌데 코로나 주가로 갔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삼성 SDI 오늘 소식 나온 그게 가장 낫긴 해요. 가장 나아요, 주가가. 그나마. 그렇죠? 얘는 밑에 그래도 갈 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 밑에 끔찍한 구간까지 가기 전에 이미 반등을 했는데 나머지들은 지금 거의 절벽 끝까지 가 있다. 삼성 SDI만이 그나마 지금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전체 2차 전지의 진영으로 봤을 때 에너지가 가장 강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오를 때 가지 못하고 주가가 빠질 때 가는 거는 그냥 뭐 방어주적인 성격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방어주적인 모습까지 갖춰버리지 않았나 하는 약간 한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일단 삼성 SDI가 그나마 2차 전지에선 가장 낮지만 역시나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낮아진 상태다라고 전해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특징 섹터로는 금, 은 관련된 귀금속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센 글로벌이라는 기업 종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금거래소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요즘 이 큰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금 관련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과 비교했을 때 금 선물 가격이 무려 15% 올랐고 21일 기준으로는 온스당 4,680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즘 이런 좀 매일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 안에서 귀금속 관련된 종목 투자하면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종목 추천해 주시면 뭐 한 가지 어떤 걸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주식이랑 금은 또 반대로 또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초장기적으로는 똑같습니다만 뭐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아까 반도체 지수 얘기를 했지만 필라델피아 또 유명한 이제 금은 거래가 되는 또 시장이거든요. 필라델피아 금은 지수가 지금 일단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달에 거의 40% 올랐네요. 필라델피아 금은 지수가. 지금 그 금요일 날도 또 3.22% 오르고 이제 좀만 가면은 신고가거든요, 이거. 자, 이게 만약에 또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은 금이 또 신고가를 갈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오늘 보니까 IT센 글로벌, 고려아연, 영풍, 엘컴텍, 저 HTS에는 귀금속, 금은 섹터 이렇게 4종목이 들어있네요. IT센 글로벌, 고려아연, 영풍, 엘컴텍 순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닌 게 이것도 똑같아요. 왜 제가 맨날 해외 지수 뭐 보여주고 이러나요? 연동이 똑같이 되니까요. 자, 필라델피아 금은 지수를 보십시오. 여기 지금 과열권에 접어든 게 2020년 이후에 6년 만이에요. 그 정도로 뜨거웠다가 과열권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과열을 시키면서 조정을 했죠. 이번에도 또 20개월 선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오니까 급반등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점 갱신을 하면 이제 역사상 신고가를 가버리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까 그 4종목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냐? 아니죠. 똑같이 움직이죠. 자, IT센 글로벌 보십시오. 이것도 20개월 선 반등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고려아연도 지금 똑같이 움직입니다. 고려아연도 결국에는 그렇죠. 20개월 선 반등. 필라델피아 금은지수랑 똑같은 거예요. 2024년도 이거는 경영권 분쟁이 좀 껴서 더 오버가 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엘컴텍도 결국 똑같잖아요.
엘컴텍은 지금 그쵸? 엘컴텍은 너무 적이네요. 2015년부터 이런 주식은 좀 그쵸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영풍 보시면은 이건 20개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두 개네요. IT시스템 글로벌하고 고려 아연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금은 지수랑 연동되는 흐름으로 가니까요. 나머지는 약하니까 웬만하면 3, 4등주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를 아실 거잖아요. 피곤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아연이라던가 지금 IT센 글로벌이 20개선을 반등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금은 지수가 이 3월 달에 고점을 넘어선다면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금 대체 투자로 뭐 고려아연이나 IT센 글로벌 요거는 투자하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금융지수와 좀 연동이 되어 있는 IT센 글로벌 고려 아연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과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세계 AI 반도체 1위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AI 서버 가격을 최소 15% 전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차세대 주력 칩인 베라 루빈과 그레이스 블랙웰 탑재 서버가 모두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가격 폭등의 핵심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 원가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빅3가 일제히 가격을 올리자 절대 강자 엔비디아마저 원가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가격을 올렸다. 구글과 메타가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섰지만 외부 메모리 반도체 의존 구조는 전혀 피하지 못했다.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과 자금난이 겹친 상황에서 이번 서버값 인상은 글로벌 AI 생태계에 치명적인 추가 악재로 작용했다. 네, 오늘은 테슬라의 그 사이버캡 출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전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 3일 출시 얘기도 있고, 네. 뭐 어떤 주에서는 이제 5,000대가 허용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고, 긍정적이다 보니까 또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하신 주제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왜 느닷없이 사실은 뭐 테슬라의 사이버캡 얘기를 꺼내냐면, 이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차 분야에 미치는 어떤 혁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혁신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것들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주제를 다 넣었고요. 일단 로이터라든지 뭐 디인포메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사이버캡을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로보택시 플릿에 푼다고 합니다. 근데 사이버택시라는 게 뭐냐면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자율주행의 바로 전 단계인 레벨 4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레벨 4라는 건 뭐냐면은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되는 겁니다. 다만 특정 지역, 허가받은 지역, 그다음에 특정 조건에서만 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용으로 가령 뭐 텍사스 오스틴에서 허가받았는데 이게 오스틴을 벗어나서 딴 데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그 정도 수준까지 그 자율주행 기술은 일단 발전을 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플릿에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주요 핵심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현재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안전적인 훈련을 완료한 상태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사전 테스트 및 안전훈련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최근 수주 동안 테슬라는 사유지 내 임직원 테스트 중에 여기서 사유지라는 건 그 테슬라의 그 회사 내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도로라고 보통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양산형 모델 같은 경우는 공공도로에서도 어느 정도 테스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 대응 훈련까지 완전히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임직원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행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지금 개시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게 끝나게 되면은 며칠 내에 오스틴 지역의 일반 로보택시 플릿에 그 사이버 캡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기 시작할 거다. 지금의 이제 로보택시 플릿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두 종류로 일단 나눌 수가 있겠죠. 통상 이제 모델 3나 모델 Y를 사가지고 기존에 몰고 다니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차가 필요 없을 때는 이걸 갖다가 로보택시 플릿에 투입을 합니다. 그럼 그게 돈을 벌어주겠죠. 네네네. 이런 쪽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캡. 테슬라가 이제 직접 뭐 이거는 소비자한테 판 게 아니라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사이버캡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 가게 되면은 이제 사이버캡, 그다음에 뭐 테슬라 Y, 테슬라 3 이런 것들이 모델 3 이런 것들이 그 로보택시로 투입되는 현장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거리만 보더라도 뭐랄까 여러 가지 진 풍경들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예. 양산 로드맵 어떻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양산 로드맵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그 생산 거점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 그 오스틴 공장에서, 그러니까 기가 텍사스죠. 여기서 이제 전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파일럿 라인에서 이제 양산 단계 라인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초기 시험 조립을 거쳐서 양산 구역 차량을 갖다 순차적으로 출고하고 있는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본격적인 이제 가동률을 본격적으로 올리는 램프업 단계에 벌써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산 목표를 놓고 본다라면 일단 한 12만 5천 대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전역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한 200만 대, 최고로는 연 한 400만 대 정도를 갖다가 생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 테슬라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원가 혁신을 이뤘다는 게 있어요, 사이버캡을. 원가 이게 뭐 한 3만 달러 정도 대 이게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기차 생산 부분에서 그 테슬라의 어떤 혁신을 갖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전기차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기존에 이제 그 자동차 그 제조 라인을 가보면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서 자동차가 쭉 내려오죠. 그럼 거기에 이제 용접도 하고 각각의 그렇죠. 로봇이라든지 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도색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안에 이제 작업자라든지 로봇이 들어가서 가령 뭐 의자도 놓고 이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부분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단계인데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건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부분을 모듈 단계로 전부 다 나누는 겁니다. 가령 그 앞부분, 뒷부분, 그 다음에 하체, 패널, 그 다음에 상판 이걸 갖다가 모듈을 나눠가지고 모듈 단위로 이걸 갖다가 생산을 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완전히 다 된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조립하는 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단 그 생산 원가를 갖다가 대폭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공장 면적만 하더라도 한 50%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립 속도와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생산 원가를 갖다가 한 3만 달러 이 정도로 고정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양산 단계에서 어떤 특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이버캡이 우리는 보통 전기차라고 한다면은 충전구가 있잖아요. 사람이 직접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운전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충전할까라는 어떤 의문이 부딪힐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휴대폰 충전할 때 어떻게 하죠? 요즘 휴대폰들은 유선 충전이 아니라 무선 충전하죠. 이게 똑같습니다. 저기가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네모난 박스가 바로 그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허브의 그 송신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테슬라 사이버캡은 후진을 합니다.
그럼 차량 뒷부분에 네네. 이걸 갖다가 수신할 수 있는 이게 수신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충전을 하는 거고요. 이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기존의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효율이 한 70에서 80%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지금 사이버캡의 무선 충전 방식은 이 효율 자체가 거의 90% 정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속도냐고 의아하실 분이 있는데 우리 그 전기차 충전할 때 완속 충전이 있지 않습니까? 완속 충전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그 충전 효율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레이더는 다 뺐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생산원가 절감의 한 가지 요인이 되겠죠. 순수하게 카메라 칩, 카메라 셋, 그 다음에 AI5라는 그 FSD 그 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반도체 칩. 그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생산 원가를 갖다가 $30,000 정도까지 낮출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이제 충전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렇습니다. 비교적 이렇게 적어보니까 간편하게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네네네. 하고 배터리 쪽의 사양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 쪽의 어떤 혁신, 네. 그다음에 사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팩 용량이 한 48kWh 정도예요. 굉장히 적은 거죠, 이게. 사실 모델 3 후링구룡 모델이 한 60kWh 정도의 그 용량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가 대충 한 80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이게 이 조그만 배터리 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48kWh 정도의 배터리 들어갔는데 이게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450km입니다. 거의 뭐 놀라울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회 충전 거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공차 중량을 갖다가 1,400kg까지 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차 중량이 왜 줄었을까 하고 뭐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운전대 없었죠. 페달 같은 거 전부 다 없앴죠. 예. 레이더, 라이다 이런 거 전부 다 없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공차 중량을 갖다가 한 1,400kg까지 줄였다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미국에 출시되어 있는 모든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전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뭐 1리터에 얼마 갈 때는 연비라고 하는데 1kWh에 얼마를 가느냐. 그걸 갖다가 보통 전비라고 하는데 이게 9에서 10km 정도를 갖다가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전기차들이 5km 정도 돼요. 예. 1kWh에 한 5, 6km, 많이 가봐야 한 5, 6km 정도 되는데 9에서 10km의 어떤 전비 효율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배터리의 그 혁신도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680 이게 지금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는 기가텍사스에서 자체 생산하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비용가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 사이버캡의 배터리는 일종의 어느 정도 혁신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의 혁신을 이뤘다. 네네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그런 네네네. 순간이군요. 네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 네.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상상도 되고 막 이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래 청사진을 보면서 투자가 되는 부분이라서 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게 배터리 제조의 혁신인 부분에 대해서 더 하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혁신을 이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보통 배터리의 전극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 때는 습식 공정을 갖다가 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루미늄 박이 양극이지 않습니까? 음극은 동박을 쓰고 여기에 양극재나 음극재를 입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양극재를 갖다가 밀가루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밀가루나 마찬가지 블랙 파우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이걸 마른 상태로 붙이기 굉장히 어렵겠죠. 예. 이게 여기에 그 용매 같은 걸 섞어서 습기가 돌게 하면 붓기가 쉽겠죠. 접착이. 이게 이제 습식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붙이는 걸 갖다 건식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습식 방식은 뭐가 문제냐면요. 잘 붙긴 붙어요. 근데 말려야 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수십 메타의 전기 오븐에 이걸 보내서 말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전기로 들겠죠. 공장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또 하나는 전기로도 들고 공장 면적도 늘어나는 바람에 또 용매가 이거 독성이니까 다 없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매 처리에 나중에 어떻게 보게 되면 커다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습식 공정의 뭐라고 할까요? 그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공정 자체도 길어지고. 근데 이걸 갖다가 건식 공정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 면적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가를 상당 부분 절감시킬 수가 있겠죠. 전기로도 안 들고 뭐 용매 같은 것도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전기 오븐 설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건식 공정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습식 그 음극재를 갖다가 생산을 할 때는 습식 공정을 그러니까 건식 공정을 갖다가 쓸 수가 있었어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음극재 부분에서의 그 음극재랑 그 음극 극판을 갖다가 붙이는 거는 사실 습식이 아니어도 공식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양극에서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경도가 높아요. 이걸 압력을 가하게 되면 다 깨져버립니다. 예. 압력을 가해서 붙여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극 공정에 건식을 갖다가 그 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테슬라가 마침내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이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건식 공정을 하면 뭐하냐. 수율이 20-30%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걸 갖다가 70에서 80%까지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뭐 자체 발표지만 수명 및 내구성을 갖다 대폭 향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회 충방전에도 배터리 수명이 90%까지 남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2000회라는 건 1회 충전에 450km를 가니까 거기다 2000회를 하게 되면 90만 km잖아요. 그러니까 90만 km를 갖다가 주행을 하고도 뭐라고 할까요? 배터리 건강도가 90%가 남았다는 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게 되면 혁신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건식 공정이 진짜로 성공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배터리 제조에 어떻게 보면 혁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건식 공정을 갖다가 도입하려고 서두르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목표가 한 28년도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테슬라가 26년도 했다는 얘기는 네. 우리나라보다 2년 정도 빠른다라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전부 다가 이게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테슬라 측의 어떤 이런 발표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테슬라가 그 자체 그 배터리 셀 생산에 대단한 혁신을 이룬 것은 맞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더 한층 좀 분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확실히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건식 공정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한다면 훨씬 이제 상용화에 네네. 대한 기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일반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이버캡? 이거는 약간 좀 네. 이제 소설 같은 얘기인데 일반화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 문화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유에서 이용으로 자동차의 어떤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가령 1km를 이동하는데 이 사이버캡이 훨씬 싸. 자동차 소유하는 것보다. 사실 자동차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 할부금도 내야 되죠. 보험료도 내야 되죠. 유지 보수 비용 들죠. 휘발유값 들어가죠. 근데 이거보다도 사이버캡을 이용하면 훨씬 싸. 그러면은 굳이 누가 자동차를 소유하려고 할까? 그냥 이용하는 게 편하지. 그렇죠. 부를 때면 언제든지 오고 가구한테 딱 내려주고 훨씬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사실 그 자동차라는 게 자신의 어떤 상징물처럼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신의 부와 어떤 포지션을 갖다가 입증하는 어떤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문화도 그 어느 정도 점점점 변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 뭐 일부에서 이런 식의 운전도 나중에는 이제 취미가 되는 거 아니냐. 생활보다는. 예. 사실 이게 과거에 말을 타는 거는 그 취미가 아니었죠. 그냥 대중교통의 의미로 말을 네. 타고 다녔는데 지금 승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취미로 변질했잖아요. 똑같으면 나중에 이 운전하는 것도 나중에는 트랙이나 허가된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운전면허증이 이제 실제로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런 세상이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차량 이 실내를 갖다가 이용하는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운전하는 용으로 사실은 차량 실내가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차량 실내는 그게 작업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완전한 휴식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가령 뭐 각종 미디어를 본다거나 아니면 잠을 잔다거나.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되게 발전하고. 네, 그래서 완전히 잠을 잔다거나. 그러니까 작업 공간과 어떤 휴식의 공간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차량 실내의 기능이 완전히 재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도시 구조도 바꿀 수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래요. 자동차를 갖다가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파트나 이 회사에 거대한 주차장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네요. 지금은 주차장 때문에 난리도 아니지만. 그렇죠. 네. 예, 그냥 사이버캡 타고 와서 딱 내리면은 사이버캡만 알아서 뭐 허브로 가고, 이동하는데 네, 외곽으로 네, 이동을 하면 네. 되는 거니까 주차장 건설의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도심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 훨씬 더 많은 녹지를 갖다가 뭐 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주거지 선택의 유연성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심 외곽으로는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출퇴근이 그냥 잘 자면 되니까 그냥 조금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뭐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자면 되니까 가령 뭐 도심 외곽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많아진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한테 자동차를 팔죠. 그래서 거기서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수익을 얻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B2C가 B2B로 진화할 테니까 이제 뭐 소비자들은 대부분 자동차를 안 사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니까 결국은 자동차 회사들은 그 로봇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에 팔거나 자신들이 직접 로봇 택시를 운영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수익원은 절대로 뭐가 되느냐? 그 안에 소프트웨어 이용료, 자동차 안에. 그다음에 미디어도 스트리밍 하겠죠. 거기서 뭐 유튜브도 본다거나 음악도 듣는다거나 이런 스트리밍 이용료. 그다음에 거기에 광고들이 붙으면 광고료. 그다음에 커머스, 그중에서 이제 이커머스를 갖다가 고객들이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플랫폼화되는 어떤 그 B2B 시장들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 사이버캡이 지금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문화사적 의미도 미래를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추론을 해보면은 상당한 어떤 의미가 있다. 인간의 어떤 지금의 문명, 문화 자체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자동차가 변화하고 있고 세상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뭐 주거 공간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 방위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캡 과연 이제 상용화시죠. 네. 과연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미래의 모습들이 언제 실현될지 예, 그런 부분 저희가 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만에 1,000건 이상의 주식 거래를 단행했다. 거래 규모만 최대 2억 6,310만 달러, 우리 돈 약 3,600억 원에 달했다. 매수 종목은 버크셔 해서웨이와 비자 등 가치주에 집중됐고 메타와 모토로라는 매도했다. 팔란티어를 매도했다가 미국이란 종전 직후 곧바로 재매수하는 기민한 흐름도 나타났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투자 수익은 20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대부분 암호화폐 관련 기업 투자에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대규모 매매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백악관은 독립금융기관의 자동 알고리즘 매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본인은 특정 종목의 매매 시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주요 증시 일정과 관련된 종목들 소식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8월의 넷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주요 일정들이 많은데요. 이번 한 주 어떤 일정들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하이브의 새 걸그룹 QED가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또 내일은 2016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전과 세계 바이오, 제약바이오 산업전시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전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이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이번에 주제가 피지컬 AI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글로벌 전문 컨퍼런스도 함께 개최가 됩니다. 코드를 넘어 지능으로 자율주행 AI의 혁명이라는 주제로 엔비디아와 퀄컴, 현대차 같은 주요 기업 전문가들이 연설에 나섭니다. 또 이번 행사의 기조 연설은 CS2016에서 알파마요가 공개가 됐었죠. 알파마요의 개발자가 직접 나서서 피지컬 AI, 자율주행에 대한 이 전략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26일 수요일에는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기준으로는 27일 목요일 새벽에 공개가 될 텐데 전망치는 매출 910억 달러를 예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미국의 2분기 GDP가 나옵니다. 앞서 공개된 속보치는 1.5% 정도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또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도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뒷장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어떤 행사냐? 설명을 하자면 간단하게는 현대차의 주요 기업인들이 나서서 현대차의 이 중장기적인 전략을 공개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6일 여의도 콜랜드 호텔에서 열리고요. 대표이사 사장과 이승조 재경 본부장 등이 연설에 참여합니다. 이번 관전 포인트는 피지컬 AI가 되겠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CES 2016 이후에 로봇 아틀라스 관련해서 밸류 체인이 얼마나 더 구체화가 됐냐, 또 지분 구조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죠. 현재 소프트뱅크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하고 있는데 이 기업 공개 추진 방향이라던가 지분 구조 변화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목요일, 금요일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인디애나주 반도체 공장 착공식이 있습니다. 또 한국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되어 있고요. 28일 금요일에는 케빈 워시 연준 의상의 잭슨 홀 미팅 기조 연설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인디애나주 반도체 팹 착공식은 2024년에 인디애나주와 SK하이닉스가 계약을 맺고 38억 7천만 달러를 들여서 반도체 팹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건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HBM 완제품이 생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번에 SK하이닉스의 광노정 대표이사가 참석을 확정을 지었는데 초대장을 보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젠슨 왕 CEO와 SK그룹 회장의 만남이 다시 성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실질적인 투자 전략 도움드리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